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삼국시대의 이제 제도, 그 사회, 문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교과서 내용이 좀 약간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한 통을 기반으로 해갖고, 시민한국사를 이제 강독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어요. 자, 먼저 볼 게 뭐냐면, 한 통 내용을 보겠습니다. 96페이지 펴보세요. 자, 96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고구려 정치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구려 뭐 간등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고구려가 고대 국가가 발전한 이후에는 강력한 왕권 아래 정비된 정치 조직이 형성되었다. 자, 우선 고대 국가 고구려에서는 계도부의 고씨가 세습적 왕위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제로 발전하여 왕권이 보다 공고해졌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세습제가 된 거는 이게 태조왕 때죠. 자, 그 다음에 형제 상속에서 이제 부자 상속이 된 거는 예전에도 뭐 기출문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구 총왕 때는 이제 원칙만 세웠을 뿐이고 실제로 산 상황에서 동총왕 때 이렇게 어, 부자 상속이 됐죠. 자, 그 왕권이 공고됐고 이제 고구려는 왕족인 고씨가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여 대외발전 중액이 되었으나 지금 남아있는 강개토 대왕비나 장군총 등 왕릉의 거대함이 당시 왕권이 강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장군총 관련된 내용은 뒤에 다시 좀 설명할게요. 자, 한편 종래 오부족의 족장들은 그 당시 이제 귀족으로 전환하면서 고위관직이 임명되어 정치에 참여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연맹왕국에서 이 중앙집권을 가는 과정에서 요게 이제 부족장들이 이렇게 이제 왕 밑에 예속화되면서 주로 이제 간등제나 신분제 편입되면서 귀족이 되죠. 예. 자, 이거는 뭐 삼국의 공통적인 형상들이에요. 자, 이 가운데 왕족인 계도부가 제1귀족의 지위가 있었으면 물론이고, 이 밖에 전왕조인 손오부 왕비족인 전로부, 연나부라고 하죠. 전라부의 이제 대인들이 고추가의 종친을 받고 그 귀족심의 중심이었다. 자, 이 고추가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고추가는 일단 이 가라는 명칭에도 볼 수 있듯이 부족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모든 부족장이 다 고추가의 칭호를 받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계로부라든지 그다음에 전로부라든지 손오부라든지 이렇게 그런 후손들만 이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 한 통에 있는 그 안에서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오부의 적통대인들 좀 심 있는 애들이 고추관한 칭호를 받았다. 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뭐 고추가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사료가 주어지고 이 칭호가 뭐냐? 그래서 기입형 형식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고추가 나는 이제 용어 정도는 외워두실 필요 있겠죠. 자, 이와 같이 고구려에서는 구간간 귀족이 연합하여 정치를 주도해 나갔다. 그래서 이제 귀족 연립 체제에 관련된 내용들 앞에 설명을 좀 했죠. 자, 고구려는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정비된 간등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게 간등이라는데 간등과 비슷한 말이 간품이거든요. 약간 비슷해. 근데 이 간품이라는 용어는 고대 시대 때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이제 그 조선이나 고려 시대 때 이제 많이 사용했는 거죠. 예, 간품이란 말. 예. 그래서 이제 간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품과 간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간품과 간직이 거의 일치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일품이면 뭐 영이죠. 이렇게 간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뭐 간품이나 간직 같은 것들이 미분화되던 시기 때문에 요 간등하고 간직이 일치되진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일간등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간등을 가지고 있으면 범위가 있어. 아래에 이제 간직과 요 간직의 범위인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간직과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간직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간직의 범위만 상한만 정해진 거야. 이 말은 이간등하고 일간등의 간직의 폭이 겹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특히 조선 시대처럼 간품에 맞는 간직을 갖는 이런 간계주의가 뭐냐면
이게 성립되지 않았다, 아직은. 그래서 조선시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간품과 간직을 일치시키고, 혹시 이제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수법이라고 해서, 최대한 이제 뭐냐면,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비하다. 이 고대시대 때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구려 간등 조직이나 백제 간등 조직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예,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갖고, 보통 신라는 17간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따 13간등, 12간등 등등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삼국사기에 이게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요. 고구려 간등이나 신라 간등이. 그래서 대개 이제 중국 사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주소라든지 수소라든지 뭐 이런 당서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간등도 고구려 안에서도 간등이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점에 따라서 뭐 요때는 뭐 13간등, 요때는 12간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몇 등급을 이제 있는지 등급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등급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왜냐면 고구려 백제의 그 사서가 사료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사설 비교해서 대충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간등은 초기 국가 때 동네 대가들의 부족적인 정통의 일부를 인정해줬던 것을 고대에 두어서 대가 세력들이 왕권화돼 통합되면서 분화 정비되었다. 그 과정에서 간등제나 신분제 같은 것들이 마련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골품제도 그 안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거죠. 자,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간등 조직에서 형계열과 사자계열 명칭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고구려 간등 조직 보면 태태형, 대형, 소형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뭐 대사자, 소사자 이런 사자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형계열과 사자계열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게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여기 보면 한온에 기록된 14간등 가운데 태태형, 조이드 대형, 그 다음에 대형, 소형, 그 다음에 제형, 이 형계열이 있고요. 이 형계열 있고 또 여기 보면 사자 계열이 있죠. 예. 바지사자, 뭐 상의사자, 사자 계열이 있는데 자, 형계열은 좀 어떻게 보면 연장자 내지 가부장적 족장가 가지는 것으로 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형제적인 어떤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어떤 혈연적인 요기는 형은 아니고 의제 형제, 의제적인 어떤 형제 관계인데 보통 이제 깡패들 보면 세계들 보면 아무리 이제 나이가 어리더라도 힘이 세는 놈이 대형이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도 이제 힘이 약하면 아내 동생이 되는 거고 형 동생이나 의제적 관계가 형성되죠. 여기 형제적인 어떤 관계가 이런 힘에 의한 형제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형이라는 기능은. 그래서 맥적 사회에서 힘이 큰 사람은 대형, 작은 사람은 소형 이런 식의 형제적 의제적 관계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족장 세력이 집권적 왕권의 통합 과정에서 그 힘에 따라서 어떤 게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자계열은 뭐냐? 자, 형 밑에, 그러니까 부족장 밑에 여러 이제 간직들이 있을 거죠. 거기 밑에 시다바리들이 있을 거냐. 그 시다바리의 어떤 그 후손들이 이제 사자계열들 이제 얻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 조부를 거두어 들이는 삶의 뜻을 가진 것으로, 이건 행정적 관리 출신들이 그들의 지혜에 따라서 여러 간등으로 분화, 편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처음에는 각기 성격이 단 두 개의 계열이 고대국의 하나의 간등책에 통합 편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고구려 중앙정치제도는 간부 및 간직명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이건 특히 간등이 꼭 간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대대로가 수상항에서부터 국사를 총괄하였고, 그는 귀족들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는데, 여기에 간등이 간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요거는 한 통의 견해고요. 최근에 이제 견해에서는 이제 한국사 길라잡이나 이제 그런 데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견해들이 많이 소개돼 있죠. 아파의 영역은 간등이라는 것은 간직을 올릴 수 있는 아래 간직과 밑에 간직의 폭을 정해줄 수 있는 거다. 이게 이제 한국사 길라잡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사 길라잡이의 관점이 최근 관점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자료가 나오면 이런 관점이 또 바뀔 수가 있어.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최신 자료 연구소과에서는 연구소 그게 이제 주로 통념적 관점이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뭐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하도 사료의 양이 적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견해들도 있고 뭔가 핵심적인 자료가 딱 나와버리면 또 기존의 견해가 확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를 써라, 뭐 학설, 그그 뭐 어떤 관점을 써라 이런 문제들은 예전에 뭐 부채제론 정도 할 때는 좀 약간 그게 나오긴 했는데 그 외에는 별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관점이 배제되는 그 내용들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관점 문제 가지고 이제 약간 논쟁이 됐던 게 그 인구 시험에서 그 당시 이제 그 한두산성인가요? 한두산성 청도 관련된 문제. 그게 제 기억에 17년인가 문제였을 거야. 그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를 잘 안 내더라고요. 20년 문제 때 잠깐 이제 좀 그 관점 개입이 문제가 나왔고 21년 문제부터는 쭉 뭐냐면 단답형식으로 그냥 팩트만 이제 얘기하는 명칭만 얘기하는 그런 문제를 내더라고. 예.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제 명칭이나 어떤 그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다만 대대로 자 대대로는 외워두셔야겠죠. 요거는 명칭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표에서 보면 대대로가 있잖아요. 대대로. 예. 그래갖고 여기 대대로가 상당히 높은 간지가 볼 수 있는데 원래 대로라고 있어요. 대로. 대도라는 것은 이제 고구려에서는 주로 이제 뭐냐 고등 간직을 얘기하거든요. 고위 간직을 대도라고요. 대도인데 거기다 대자가 붙으니까 대도 중에 왕빵 이런 뜻이죠. 예. 그래갖고 이 대대도가 이제 수상으로서 국사를 총괄했고요. 그는 이제 귀족대에서 선출되었다. 하니 귀족대 합자 제도가 있으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대대도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대대도가 이제 선출할 때 왕이 이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유력 가문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제 뭐냐 끝나면 이제 승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뚝뚝 뚫으면 왕이 그제서 빠꾸빠꾸 이제 눈치 보다가 문을 열어줘.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겼다 하면 왕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대등이라든지 대대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저 왕이 임명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뭐야? 서로의 이제 세력 다툼을 통해서 뭐냐면 마지막 승자가 어, 있으면 그걸 왕이 그냥 추인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대로를 임명하는 과정,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내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예.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게 이제 내분이 심해지니까 6세기 들어가면 내분이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부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당시에 유력한 가문들이 뭐냐면 합의에 따라서 이제 싸우지 않고 대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대대로뿐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간등들 있죠. 이런 이제 간등들이나 간직들이 실제적으로는 되게 뭐 능력에 따라서 이제 임명받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자기 집안에 세습된 그 간직들이 태반이에요. 예.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뭐 대망리지 예전에 망리지라고 있잖아요. 망리지는 이제 군사와 관련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총괄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영계소문이 맡았고 나중에 대망리지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영계소문이 처음 맡은 게 아니라 요 망리지 집안은 영계소문 가문이 계속 뭐냐면 했던 것 같아. 음. 그래서 영계소문이 그 이어받았던 거고 그의 집권 후에도 자기가 대대로가 되지 않고 망리지가 이제 해서 또는 대망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통치했는데 왜냐면 그 못했던 게 유명한 말 나왔죠. 권력은 총에서 난다고. 실권은 뭐냐면 이 군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왕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군사위원회 주석이 실질 권력자잖아요.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습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서싸가지고 되거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뭐냐면 맡은 직이었다. 그래서 돌아가서 맡은 이렇게 지긋들 이제 대대도가 이제 돌아가서 맡았던 시기를 앞에 기종 연립 체제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자, 또 그는 귀족들에 비해 선출되었다 하니 귀족의 합자 제도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는 이제 고대 국가에서 왕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귀족의 합자 정치가 이어졌고 따라서 당시의 정치가 귀족 연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거는 뭐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뒤에 이제 고조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보면 합의 제도가 발전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왕이 독단으로 이제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오간 등인 조이드 대령이 있어요. 요 명칭은 좀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조이드 등 이상만이 국가의 기밀 사무를 담당할 수 있고 장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귀족들 사이에 신분의 구분이 있었고 최고 계층인 귀족들이 정치와 군사 식권을 장악함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간등제는 귀족제와 또 연결돼 있어요. 신분제하고. 고구려와 백제에도 분명히 신분제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삼국사기나 뭐 삼국유사나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 기록이 안 나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신분제가 존재했고 이 신분제가 간등제와 서로 연결됐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맞을 가능성이 높죠. 예. 자, 그래서 고려 후기에 이제 보면 고려 후기에 보면 망리지 또 대망리지라는 간증을 보는데 이는 일간에 비해서 뭐냐면 최고 관직이 정권과 군권이 가진 존재로서 전제 정치는 영계수마 그 아들이 대유 뭐냐면 이게 세습으로 이제 했던 그런 간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간직은 예전부터 존재했을 거 보고 있고 연시 집안이 계속 이렇게 세습한 가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이제 뭐냐면 중앙조직하고 지방조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고구려는 전국을 거쳐서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중앙집권적 통치를 했다. 왕경. 이때 이 왕경이라는 것은 이제 국내성을 말하겠죠. 이 고초원 때 이제 얘기니까. 자, 왕경은 그 고대 국가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고청 때는 이미 종래에 앞에서 얘기했처럼 부족적인 정통을 가진 오부가 행정적인 성격 변질되었고 변질이란 말은 좀 약간 그러네요. 변질하는 건 좀 나쁜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정치 사회 볼 때는 좀 더 약간 발전된 형태겠죠. 근데 왜 변질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국을 내동서 남북 5부 나눴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이렇게 5부로 나누고 5부 밑에 항을 뒀어요. 그 다음에 지방도 이렇게 5부로 나눴다는 거. 자, 각 부는 욕설이다 보면은 욕설이란다. 욕살이다 보면은 지방장관이 대성에 머물면서 각 부에 여러 성이 달려 있어 각기 천년건지 등 도사라고 부르는 성주에서 통치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중국식으로 바뀌어 군이라고 했다. 이렇게 있죠. 자, 이들 욕살이나 천령근지 지방간 장관은 모두 중앙적으로 파견됐고 그 임무는 행정과 군사를 함께 겸하고 있었으며 고대 국가의 지방제도가 중앙집권이며 군사조직임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행정과 군사를 같이 겸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왜 그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국시대 때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과 군사를 같이 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넘어가서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행정과 군사가 분리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행정은 지방관이 맡고 군사는 군사령관이 맡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됐는데 약간 이제 뒤에 얘기지만 조선시대 진간체제는 이런 측면을 볼 때 시대에 좀 역행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또 군수들이나 현령들이 각각 군사권을 또 거느리고 있잖아요.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자, 또한 수도는 평양 위에도 국내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성인이 별도를 둬서 상결을 뒀다. 근데 요때 한성은 이제 서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항해도 지역에 있는 재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별도를 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상경의 역할, 고구려 상경의 역할인데 첫 번째로는 정치 문화적 중심지 성격을 지닌 것이지만 한편은 각 지방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신라 오수경하고 좀 비슷한 그 성격을 갖고 있죠. 자, 그다음 고려 사회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사회 구조를 보면 왕족인 고시와 어부 출신의 귀족들이 지배계층으로 이제 연합하여 정치를 주도했고요. 합자제의 존재나 최고계층의 귀족들이 정치와 군사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바로 이러한 귀족 연합 정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런 귀족들은 국가를 보존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령을 제정하고요. 또 반역자나 패군자,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패한 애들이요. 살인자는 죽이고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자를 12배도 이제 배상했다. 일찍 12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삼국지 위기동의전에서 이제 관련돼서 얘기했죠. 요건 일찍 12법은 부여에도 있었어요. 자, 그다음 5만을 죽인 자는 노비를 삼는 엄한 선거를 통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구려의 일반 국민은 대체 농민들이었다. 뭐 당연한 거죠. 정근현 시대 때는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자, 이건 당연한 얘기고 당시의 농민은 단양 적성부에 보이는 고구려의 이른바 전사법으로부터 집단적 공동 경작을 하고 있다는 걸 모습도 보이지만 또 자기 토지 경쟁 자연농민이 역시 일반적인 형태였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단양 적성비는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죠. 이 단양의 적성에 어, 그를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비무를 세운 게 당양 적성비죠. 자, 그래서 이 당양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신라하고 고구려 간의 어떤 뭐냐면 국경 지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있는데 이 국경 지역 고구려와 신라 국경인데 이게 신라를 점령하고 나서 그 신라를 점령한 협력한 고구려인들에게 어떤 이제 포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내부 그 관리들이나 장군들 신라 관리들 장군들 포상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사법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전사법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집단 경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집단 경작. 그래서 이 전사법은 단양적 성비한 신라의 비밀이 나왔지만 고구려 제도에 대해서 뭐냐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그럼 왜 집단 농장이었을 수밖에 공동 경작일 수밖에 없냐? 이건 뭐냐면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요. 네, 생산력이. 그 당시 뭐 철기가 보급되고 뭐 우경이 행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뭐냐면 개별 경작을 할 만큼 경쟁 그 생산력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개별 경쟁하려면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독자적 소나 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쟁기를 끌 수 있는 소와 말도 넉넉한 종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기구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단적인 어떤 공동 경쟁력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가운데 또 개별 경쟁도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정부는 이들에게 조세 공부 요역을 부과했는데 세로서 삶의 기준으로서 토오필, 고옥석을 징수했고 조는 호로서 3등분을 구분해서 각각 1석과 7석, 5두씩 두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제 고구려의 주요 그 세목은 세하고 조라고 할 수 있어요. 세조. 근데 이제 우리가 세조라고 조세라고 해갖고 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딱 연상하기는 딱 이제 뭐 토지세, 뭐 좀 곡물세, 토지세나 공낙목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요거는 당나라 조용조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형성된 개념이고 아직까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 세라는 말은 인두세, 인세라고 하죠.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야, 사람을. 근데 이제 요게 주요 항목이었어요. 왜 이게 주요 항목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토지의 생산력이나 비옥도가 확 떨어졌기 때문에 뭐 좀 토지에서 걷는 세금이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홀을 기준으로 갖고 이제 그 세금을 걷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두세가 더 주요한 세목이었다. 고대 시대 때는 생산력, 노동 생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세나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이제 뭐냐면 이런 인두세가 이제 있고 이때 사람의 기준은 뭘까요?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였죠. 예, 인정이죠. 인정. 인정은 보통 이제 18세나 뭐 60세 정도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데 보통 우리가 남정네라고 하는 사람 있죠. 남정네. 그러니까 성인 남자를 의미해요. 성인 남자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요 뭐냐면 세목의 기준이었다. 세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인두세가 되게 중요하고 인두세의 기준은 뭐냐면 성인 남자를 기준해서 거뒀다. 정남을 기준해서 거뒀다. 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고구려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국가는 뭐 신라라든지 예전에 나온 게 백제였죠. 백제라든지 다 똑같아. 다 뭐냐면 이렇게 세를 기준으로 하고 인두스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두스의 기준 자체가 뭐냐면 남정네였다. 예, 그래서 성인 남자였다. 성인 정남이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조는 오늘날 지세와 이제 비슷해요. 지세.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있는데, 세보다는, 아니, 조보다는 이 세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지세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는 고려 중기 때 넘어가면서 이제 바뀌어져요. 고려 중기 때 농업 생산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토지 비옥도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인돌세 위주가 아니라, 여기, 그 지세 위주, 지금 여기서만 홀 위주로 이제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인세가 호주에 비해서 월등히 무거웠던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수세한 고대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농업 생산력이 상당히 낮은 사회에서 모습이고, 고대 사회의 정형적인 모습이고요.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저쪽 서양도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평양성 성벽 석각이 나타나는 것 같이 장항성을 추천할 때 국민들의 부역을 징벌한 것이나 여기에 장항성은 뭐냐? 요거는 평양성이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 장항성, 지금 남아있는 평양성은 우리가 이제 고구려 장수왕이 왔을 때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장수왕이 왔을 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성상성, 안악공성이 평양성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중국하고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이게 산성으로 막 도망가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여기 이제 평저성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전쟁통에 다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적을 물리치고 나서 이 평저성 뭐 국내성이라든지 이런 안압공성을 들어올 때 이게 다 쑥대밭이 되니까 다시 전후복구 사업이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평화왕 때 나성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북성, 중성, 그다음에 외성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평양을 둘러싸는 나성을 만들어. 이때는 이제 그 평양성이라고 하지 않고 장항성이라고 했어요. 장항성. 그래서 있고 평양성이라고 한 거는 나중에 고려 이후 때 이에요. 이거는 명칭 자체가. 하여튼 그 당시 이제 평화할 때 만든 장항성을 축조할 때도 국민의 부역을 징발하는 것이었으나 그 강개토대왕 비밀이 나왔지. 그 당시 수모인의 연호를 평등하여 그 당시 노동력 제공한 것처럼 고구려 일반 국민이 요역도 함께 부르겠다. 자, 수모인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알겠지 모를 지키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모를 지키는 사람을 뭐냐면 배정을 해줬죠. 얘네들 이제 요것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고구려인들, 백제인들, 신라인들 이렇게 해갖고 뭔가 이제 고구려 천하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데 하여튼 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왜 이제 스모인을 뒀냐면 예전에 리천왕이 무덤이 탈취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겠다는 거죠. 예.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역도 이제 제공됐다, 부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들 농민 가운데 이제 그 토지를 잃고 몰락한 자가 생겼는데 3년에 한 번 식세를 내고 그것도 10명이 합해서 세포 한 피를 접했다. 그래서 유인들이 바로 일반 농민과 가난 고용농민 진짜 이 유인이라는 명칭이 21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20년 기출문제인가요? 20년 기출문제다. 네. 자, 하여튼, 이 유인디라 명칭, 그래서 놀유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토지가 없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일반 농민과 가난한 고용 농민이 짐작된다. 그 유인한 명칭은 백제에도 나와요. 이런 집단들이. 자, 춘건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에 거둔 진대법이 행해진 것도 이런 빈민들의 시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대법 아까 이제 고국청각 때 물파수의 건의를 받고 이제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진대법은 이제 빈민들이 노비로 떨어지면 이런 이제 그런 다른 부의 귀족들이 권한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걸 막기 위한 정책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제를 보겠습니다. 백제. 자, 백제인데, 여기 볼게요. 요것도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여기 있습니다. 시민한국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가, 108페이지 펴보세요. 네. 자, 한통 내용 받고 이제 시민한국사 내용을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고구려에서는 2세기 후반부터 왕도가 동서남부, 중부, 방위별로 행정구역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3세기 후반부터 종래 5부가 자치 성격을 띠고 살렸다. 자, 이거는 이제 부채제도과 관련된 내용이고, 부채제도는 예전에 시험원이 나왔는데, 요즘에 거의 안 나와요. 예, 요즘에 뭐 학사 같은 것도 안 나오는데, 이 부채제도과 관련된 내용은 그 북부, 그 어디죠? 예, 구축강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요 앞부분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한국사 길라잡이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한번 봐주시고,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얘기를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강의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들 주변에 여러 부를 거주했던 지배 세력은 왕도 이주하여 그 중앙 귀족이 되었다. 신라에서는 간지라고 불렸던 각 부의 대표자들이 사라지면서 6세기 전반에 국왕이 대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법풍대왕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기존의 육부가 왕경의 행정구역으로 바뀌면서 중앙집권 체제가 성립되었다. 백제도 4세기 후반에 중앙집권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있죠. 자, 요거. 그래서 기존의 육부가 왕경의 행정구역 바뀌었다. 요 부분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음, 그래서 있고 요의 부라는 의미는 뭐냐면 현안적 의미의 부가 아니에요. 요거는 정치 집단으로서의 부예요. 정치 집단으로서의 부. 이거는 고구려나 신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자, 하여튼 각 부의 지배 세력은 독립성이 약화되면서 국왕 아래로 귀족 관료가 자리 잡으면서 국왕의 수행 간등에 따라서 그 뭐냐면 정치적 서열이 정해졌다. 자, 간등은 관료 개인의 정치 등급을 나타나고 혈연으로 세습된 신분제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간등제하고 신분제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자, 고구려에서는 4세기 전후에 사자계열과 형계열 간등 중심으로 이론적인 간등제가 정비됐고, 기록에 보면 12등, 14등으로 나타났고요. 자, 백제는 5세기 전후로 자평계열, 솔계열, 덕계열 이렇게 있는데, 솔계열이 등장했다는 건 이건 부족장 그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6간등제를 정비했다. 그리고 신라는 율령 반포와 함께 520년에 17등의 경의를 정비하고 지방세력대 외를 뒀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벌품제, 간등제 할 때는 여기를 의미하는데 외의가 따로 있죠. 외의가.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뭐냐면 그 서울 지역에서는 국인들이죠. 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 경위.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신라 정복 영토였던 그 당시 이제 누가 촌장들에게 줬던 그거는 외인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자, 이 외인에 대해서는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골품이 지는 왕경인과 골품이 없는 지방을 차별했다. 그래서 간등제를 정비할 때 왕경인들은 경의를, 지방인은 외의를 주는 이원적인 간등제를 운영했고, 7세기 들어서 지방인들이 이제 경의를 주어서 적극적 표현했고, 외의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진흥왕 때인가 그때 이제 통합됐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 당시 구푸sem인가 거기에 내용 있는데,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중앙집권 체제가 정비되면서 귀족 합의제 정통이 이어졌지만 운영 양상은 이전과 달라졌다. 신라는 532년에 상대동을 스치어 대동으로 구성된 귀족회를 주장하게 됐고 그 이후 국왕은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벗어나 귀족회의 모인 의견을 보고받고 공표했다. 고구려는 대대로가 이제 주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요거는 내용을 제가 여기 되어 있고요. 자, 이 고구려 부분도 이제 볼게요. 고구려. 제가 여기 여기부터 쭉 읽게요. 여기 내용 볼게요. 계속 상고 중앙집권체제 정비하면서 행정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집행한 중앙간청과 간청을 갖췄다. 고구려는 중앙간청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고 고추가가 외국 사저를 접대하는 맡았다는 걸 알려져 있고요. 국정을 최고하는 최고간직이 대대로였고 귀족 합의도 대대로 추대했는데 그 과정은 무력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요 관련된 내용들 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 최고관직 상정평이 국가의 주요 업무를 나눠서 맡은 육자평을 통솔했다. 그래서 육자평이 있는데 작평은 이제 일종의 수상이죠. 장관 정도인데 상략평은 이제 국무총리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실무과청 22부를 운영했는데 왕실과 공정공을 맡은 내관 12개, 국가 차원의 일반 행정을 하는 외관 10개가 있었고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등이 기족회를 주재해 국사를 총괄했고, 앞서 517년에는 가장 먼저 군사 업무를 병부가 설치됐고요. 그다음 진평왕 때가 이제 오랜 평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위화부나 조부를 비롯한 중앙관청이 설치됐다는 거. 그리고 진덕왕 때, 진덕여왕 때죠.
집사부와 참군을 비롯해서 중앙행정간서가 정비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중앙행정간서 볼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지방제도, 삼국의 지방제도 이제 정비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초기부터 동해안광 및 동옥조와 동해를 정복해 영토를 넓혔다. 백제와 신라는 각기 마한가 지난 여러 소국들 병합해 발전했고, 그러나 삼국 초기에 5부나 6부가 결집한 중앙의 수도 각 부의 단위로 자치력이 유지돼 있었고, 복속지, 정복지를 지방에 보내 직접 관리하는 제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거점 지배, 소국 지배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토착 세력이 보내는 공납을 거두거나 그들을 매개로 노동력을 증발했다. 자,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공통적인 형상이야. 그럼 예전에 한번 부곡조 관련된 내용 나올 때 대인하고 대가의 관계를 이제 보면 되겠죠. 대가는 조세를 총괄하는 거고 실제 업무는 그 지방의 토착생 대인들이 조세를 징수해서 대가한테 넘겨주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실무적 업무는 그 지역 토착세력이 하고 그걸 총괄하고 그 수합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밑에 있는 중앙에 파견을 관리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집권체제가 성립된 후에 삼국은 전국전을 통해 영역을 더 확장되어 전 영역을 직접 지배하기 위해 지방제를 정비했다. 고구려 3세기 후반기에 각지의 성곽을 구성하고 지방 간을 파견한 성곽을 중심한 지방제도를 했는데 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주요한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이건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나 신라도 마찬가지야. 성을 행정구의 발달을 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이거는 이제 삼국이 경쟁하는 관계에서 됐고 나중에 9년제로 바뀌어도 그 9년제 말단 단위는 성이었어요. 성. 자, 그래서 후기의 대성에는 욕살, 그 다음에 성곽의 청년경지, 작은 성에는 가라다, 누추인데 아마 작은 성은 이제 보루 같은 성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백제인데 백제는 이제 한성 시기와 웅진 시기에 22담로를 설치해 이렇게 했는데 한성 시기 때 담로가 설치됐죠. 담로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삼한 시대 때 구급이라고 해서 그런 부족장이 거주하는 그 읍을 구급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거기에 이제 바탕으로 해서 담로를 파견했는데 이 당시 이제 그 무령왕 때 이 담로제를 뭐 학대 개편해가지고 만든 게 22담로야. 그 22담로에서는 그 일반 관리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제 부여시족들 있죠. 왕족들을 파견하죠. 그들에게 이제 왕과 훈을 주면서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왕의 자제와 종족을 파견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시대에 들어가면 종의 단노제가 아니라 이제 뭐냐 방군 성제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군현 체제와 이제 그 연결돼 있죠. 중국의 군현식 체제와 연결돼서 이제 있는데 자 전국 5방을 나누고요. 그리고 각 방의 이제 행정 중심의 방성 및 방령을 방해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구려나 고구려나 신라나 아니 이제 백제나 오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오자를 오자는 같은 이제 정치 집단이 서로 연결돼 있는 부유계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그렇고 각방의 행정 중심은 방성의 방령을 파견했고 방령은 달솔 광동을 임명하여 700명에서 1200명의 군사를 통솔했다. 방 안에는 6개에서 10개의 군을 뒀고 각 군마다 군장 3명을 파견하여 군 밑에 성이 있었고 성주나 도사를 파견했다. 자, 신라는 6세기 때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그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중왕 때 군현제를 실시했잖아.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주요 총락이나 성의 당주, 나두, 도사를 평했다. 몇 개의 성과 촌을 군을 묶고 다시 그 위에 간역 행정구역이었던 상주, 하주 등을 주를 설치하여 행정과 군사를 총괄 군주를 줬다. 그리고 한강 유역을 이제 뭐냐면 차지한 다음에 신주를 넣죠. 북한 산주를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국의 이제 지방제 공통점이 뭐냐면 군사제도 성격이 강했죠. 예, 전국적인 와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가는 그 토지와 주민을 파악해 조세를 거는 행정 업무도 하고 적군을 방어하는 군사지휘관 역할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간을 파견한 성곽은 행정 중심이면서 방어 거점이었고 신라의 강력 행정구인 주는 군관국이기도 했다. 예, 군사 관할구역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또 두 번째로는 이 그 삼국이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그 교통의 요충지에 소경이나 별도를 이제 두어서 수도 중심의 물류망을 보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오소경이라고 알고 있지만 예전에도 뭐 이렇게 그 삼소경 같은 걸 뒀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오소경의 바탕이 됐죠. 그래서 514년에 아시총 소경을 설치하고 국원 소경, 충주죠. 그 다음에 북소경, 강릉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국영소경, 그러니까 국영경이라고 불렸던 이 충주는 그 당시 딱 보면 한반도의 남쪽에 딱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뭐 고구려 뺏었다가 신라를 뺏었다가 뭐 그렇게 했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동해안 보면 아이고 한반도 이렇게 보면 동해안 있잖아요. 태백산맥 있고 그래서 영동 지역인데 요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부산에서 원산까지 완전히 한국까지 아니 논수도로 완전히 갯벌인데 평야만 있죠. 해안가만 있잖아. 그 해안가에 따라서 곧바로 이제 뭐냐면 공격할 수도 있고 물류를 운반할 수도 있어요. 예. 거기에는 뭐 산도 없고 뭐 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동해안 해안가가 상당히 중요한 그 교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강릉을 뒀다. 북송공에 강릉에 북송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도 후기의 수도인 평양성과 함께 국내성과 한성에 별도로 경영 상경을 뒀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통을 다시 놓아서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원래는 시민왕국사 이제 고구려 부분을 보려고 했다가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도 같이 있다는 걸 잠깐 착각했어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를 같이 이제 봤는데 자 하여튼 다시 이제 돌아서 백제 한 통을 봅시다. 예. 자 백제에서 왕족인 부여씨. 자, 부여씨는 이제 그 뭐냐면 부여라는 것은 이제 부여계통이니까 부여시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부자를 빼고 이제 단성을 쓰니까 여창이다 또 여씨라고 하죠, 여씨. 예. 그래서 이제 왕족씨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씨, 연씨, 그 다음에 협씨, 회씨, 진씨, 국씨, 뭐, 목씨, 이렇게 등등 8대성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회씨와 지씨는 왕비족이고요. 다른 시들은 이제 웅진시대나 사비시대 때 이런 이 왕비족들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채용한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걸 대성 8족이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처음부터 한성시대부터 북방으로의 유이민 계통인 진시와 해시가 왕비족이 되어서 부여시와 함께 이제 정치의 중심 세력을 이뤘다가 남천한 뒤에 토착 세력이 나머지 성실이 대두됐는데 이들은 귀족들은 왕족과 연합해서 귀족 정치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게 정사회의죠. 뭐 고등학교 정도 지식법 정도 되는데 하여튼 귀족들이 재상을 선거하는 제도가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귀족들이 이제 뭐냐 임명한 걸 왕이 추인하는 그런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백제는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정비된 정치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백제의 지배 집단의 북쪽으로 내려와 토착적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지배 조직이 필요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백제는 해상교통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를 활발하면서 일찍부터 중국에 발달된 정치제도를 수행했기 때문에 삼국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정치 조직을 이제 정비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60년에 고이왕 때죠. 제정한 육적평 16간품이 간품이 그 제도가 그것이다. 근데 이 고이왕 때 제정했다고 보지만 이건 삼국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고 실제로는 사배시대 때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간등제도는 우선 그 명칭이 한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조직적인 것을 엿보인다. 이렇게 있는데요. 16광풍이 이제 자평민, 그 다음에 여기 솔계열, 덕계열, 무명계열, 세 단계의 계열이 있고, 솔계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부족장 출신들이 이제 요 계열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이들은 자색, 비색, 그 다음에 청색 같은 공고를 입어서 구별했다. 자, 이러한 간품의 살 구분과 그에 따른 복색의 차이들은 백제에서도 신분에 의한 간등의 차별이 있었던 걸 볼 수 있다. 예, 백제도 마찬가지고 신분제와 간등제가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때 중앙집권기구로서 육적평을 기원했는데 백제는 이미 한성시대부터 내신, 내두, 내법, 그 다음에 위사 등등 6개 부서로 나눠져 국무를 담당했고 일간품이 자평이 그 장관이었다. 그다음 후기가 점점 국무가 복잡해져 육제평에도 뭐 내간 12부, 외간 10부, 22부가
중치되었고 육자평제는 그게 중국 육전제가 아니더라도 그걸 모방한 걸 보이며 육전제의 주류에 있는 이제 간직책을 말한 건데 대개 보면 이제 그 백제나 신라가 이걸 모방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22국 명칭에도 주류에 본뜬 육간의 이름에 나타난 거 봐서 백제 중앙간제가 중국 제도에 큰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이제 22담로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전국에 담로를 두어서 국왕의 자제 및 왕족을 보내 다스리게 한 미숙한 지방제도였으나 후기 이제 점차 정비의 통치제도를 마련했고 왕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부 나눴죠. 그래서 상전, 중, 하, 후인데 우리가 보통 지금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상하, 전, 후 이렇게 불렸어. 네. 그래갖고 이런 식의 그 명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고구려 오부가 본래는 부족지에 의해서 성립되었다가 뒤에 행정구역으로 변질된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방위청으로 하여 그만큼 족족 기반 미약함을 봐주고 있다. 자, 그래서 고구려에 비해서 사안적이고 정치 집단적 어떤 족족 기관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에는 500명을 두고 부 안에 또 5항이 있어요. 5항. 그래서 부 안에서 또 예를 들어 상하면 상부 안에 또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상, 하, 전, 후, 중 이렇게 5항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있고 또 이제 지방도 오방으로 해갖고 이제 5도 나눴죠. 이것도. 그래서 각 방마다 방성을 두어 다스렸고 전국을 중방, 동방, 남방, 서방, 북방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자, 방성엔 달술로 임명한 임명된 방령이 700명에서 1200명 군대를 통솔해 방을 했고요. 그 방 안에는 군을 뒀다 이렇게 있는데 요 병력수 같은 게는 좀 주의할 게 볼 게 뭐냐면 요건 상비군이에요. 상비군. 그러니까 항상 주둔해 있던 그 병력이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농민들 징발하죠. 이 백제 말기에 들어가면 이제 농민을 징발해갖고 전투에 투입을 하죠. 예. 그래서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완평 구조가 아니라 뭐냐면 좀 약간 느슨한 구조예요. 예. 그래서 간편 구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군안에는 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부 구조 있다. 그래서 성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삼국시대 공통적인 하부 구조 성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제는 왕경과 지방을 군사적 행정조직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백제 아까침의 내용, 고구려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 비슷해.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신라를 보겠습니다. 자, 신라의 이제 정치와 사회를 볼게요. 신라는 김씨 왕족이 왕위를 세습하고 왕권을 강화했으나 입각의 전왕조인 중국의 왕비족인 박씨족이 최고의 귀족으로 존재했으며 고구려 고추가와 갈문왕이면 이 갈문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왕과 버금가는 귀족들에게 줬던 호칭이다. 그다음에 일종의 태자다. 왕이 되기 전에 주어진 태자다. 이 설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문왕이나 명칭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 이들 왕족과 귀족들은 성골과 진골, 그다음 소위 골품의 폐쇄적인 신분제에서 조직적으로 사회적 특권을 주었다. 그래서 간등제도 이제 골품제하고 연결돼 있죠. 신라의 간등제도는 6세기 때 거풍왕 17간동 완성됐고, 그러나 이 간등의 명칭에서 그 간이라든지 찬이죠. 찬사지는 족장적 의미야. 이걸 이제 그 무슨 거냐면 어려운 말 간등강제라고 해요. 간등강제.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이 족장들의 그 밑에 시다바리들 있죠. 그 후손들을 비간등간제에 편입됐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신라의 그 간등은 간등간제하고 비간등간제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 비간등에서 간등으로 넘어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서있지만 나중에 일부를 떼줬죠. 간등간제 그 밑에 하부 간등간제를 육두분 세력들이 떼줬어. 왜냐면 이 육두분 세력들이 진골이 이제 골재가 있잖아요. 그 골재는 진골이 이제 뭐냐면 요 얘네들 다른 이제 그 지배세력들 억누르고 자기 진골들이 권력을 차지했잖아요. 그 진골이 이제 그 성장하는데 여기 두품 세력하고 결탁인데 그 두품 세력 중에
그 진골색과 덜타간 두푼색도 있어요. 이들 이제 육두품이라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원래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뭐냐면 자기 도와준 대가로 요 간등간제 일부를 뒤에 떼줬다라는 설이 있어. 설. 예.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종래 여러 종류의 족장 명칭이 고대 국가 이 하나의 간등체에 편제됐으면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신라의 17간등은 요게 이제 버프왕 때 만들어졌죠. 울진, 봉평기에 나와요. 근데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리 이상국 때 이미 뭐예요?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믿지는 못하겠고 이게 신라 그 뭐냐면 버프왕 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라의 이제 17간등은 이론적인 간등 조직이었지만 그것이 평면적인 구성이 아니라 그 안에 몇 개의 헬선이 그어져 있어 신문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인다. 즉 신라의 간등 조직은 골품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형성됐으며 1간등이 이발천까지 승진할 수 있지만 6두품 6위 아창까지 5두품은 12의 대사마 4두품은 12의 대사까지 밖에 모르고 가지 못하면 제한되었다. 이렇게 있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표도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골품이 있죠. 골품이 있는데, 원래 골품은 이제 뭐냐면, 골지하고 두품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골재가 다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진골도 있고 성골도 있는데 나머지 이제 그 진골 외에 골재는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진골 성골이 있고 앞에서 이제 진골이 뭐냐 성골이 뭐냐는 거는 학교에 따라 너무 견해가 많기 때문에 제껴두고요. 일단 성골은 이제 뭐냐면 그 성덕여왕 이후에는 진덕여왕에는 없어졌죠. 그래서 진골만 기준으로 보고요. 두품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이제 그 골재, 그러니까 간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예전에 부족장 후손이 아니라 그 부족장 밑에서 시다바리 하는 애들이 자손들이 이제 받은 걸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1두품에서 6두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죠. 원래는 1두품, 5두품밖에 없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골이 성장하는 과정에 도와줬던 색들을, 뭐냐, 다시 6두품을 설치해갖고 이제, 줬다. 설치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두품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두품 안에서는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뭐 내가 2두품이면 뭐 5두품이 될 수도 있고 6두품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두품하고 요 골재 타에는 선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6두품이 뛰어나도 진골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예. 자, 이런 구조였고요. 요게 이제 일단 진골이든 뭐 두품이든 얘네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 국인이에요. 국인. 여기서 국인이라는 것은 이게 나라 국자라고 이제 지금 해석하잖아요. 근데 고대에서 이제 국인이라는 것은 그 국경 그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왕경에 살고 있는 사람을 국인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국인 안에서 이제 뭐냐면 신분제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골품제는 요 왕경민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적용된 제도예요. 그리고 신라가 확장되면서 정복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복지 안에 노인들이라고 해서 이들은 따로 이제 뭐냐 분리해서 통치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노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줬다. 물론 노인이 어떤 삶이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개 이제 국인 아닌 다른 지방민들 이렇게 이제 노인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게 통일신라 이후에도 뭐냐 통일을 하고 나서도 이 노인들은 그러니까 국인을 제한 지방민은 되게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라가 그만큼 이제 뭐냐면 되게 그 신분제도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신라가 이제 말기 때 각 지역에 호적들이 막 등장했던 이유도 이런 골품제의 폐쇄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확장하면서 여러 이제 피지배 민족들에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나눠주면서 자기 세력을 이제 통합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했어.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이제 능력이 있어도 지방민 출신이면 절대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호적 출신들 호적들 입장일 때는 얘네들 밑에 들어갈 수 없느니 내가 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배타적인 어떤 신분제도 유지했고 그리고 국인과 노인을 확실히 뒀고 그다음 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고 노인에게 적용하는 법이 있고요. 그리고 골품제는 국인만 대상으로 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이건 신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갔어요. 이런 거는 그 원칙들은. 그래서 어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신라 말기 때 뭐 노인들 일부에게 그러니까 이제 촌장들에게 뭐 국인들 골품을 하사했다 뭐 그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아까 이제 학계 통솔하고 좀 달라요. 자, 다시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버프망 때 이제 기준으로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성골이, 진골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1등, 1관등, 이별차부터 대하창까지죠. 예, 대하창까지. 그리고 이제 있고, 여기 창계열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예전에 그 부족장, 간등계열, 잠깐만요.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다. 간등계열. 간등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보면, 육두품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여기까지, 아창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창. 예. 그래서 아창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육두품에 올라갈 순위 아찬이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찬자, 사자, 지자, 원래 그런 의미는 다 이제 부족장 계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골품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위 그 간등 군제 있죠? 간등 군제는 여기 이제 밑에 육두품이나 오두품 있는 사람들이 떼준 거예요. 그거는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오두품 올라갔는 건 대사마,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사두품 대사, 뭐 이렇게 이제, 통계가 이게 한 개 돼 있죠.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는 한 개 있어. 그래서, 그 진골이 이별천을 올라갈 수 있고, 진골 중에 뭐 능력이 없으면 대사도 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또 육두품이 이제 아차까지 올리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 밑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상한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경이고 이게 뭐 외인 것 같아요. 여기 표시를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뭐냐면 한 개를 줬다. 그러면 육두품 있다는 볼 때는 아창까지 이제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중의제를 뒀죠. 중의제. 그래서 이 중의제라는 것을 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요. 통설에 이제 의하면 두품 세력이 간등 진출의 제한을 뭐냐면 제한을 둔 걸 불만을 무마시킨 측면에서 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제 그 그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그다음에 비관층, 예, 비관층이 강군강등제로 이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장기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뒀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중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위를 두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 2차까지 올라갈 수 있어. 예, 그래서 사중하층까지 이렇게 이제 해서 사중하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일단 등급 간등상은 그 아찬이지만 실제 대우는 요 이찬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야.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위를 줬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중 하차는 까지 중위를 뒀고 오두품이고는 대사마에서 구중 남하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2차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했다. 그래서 제한된 간절을 넘지 않고도 승진에 계속할 수 있는 방로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두품이 생길 때는 이제 이게 뭐냐면 육두품이 생길 때 이때 오두품 중위제가 없어졌고 처음에 오두품 중위제가 있다가 육두품 계열이 생기면서 오두품이 없어졌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신라사에는 골프에 따라 간등의 제한을 중의제로 보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중의제에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 여기 의미, 이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희웨이인데 이게 문무왕 때죠. 제가 이제 예전에 진흥왕 때 얘기했는데 문무왕 때 통합됐어. 예. 그래서 그 문무왕 때 이게 통합이 된 거야. 진흥왕 때 마련돼가지고 문무왕 때 통합이 됐거든요. 이게 좀 수정해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웨이 관련된 내용은 그 포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포셈 관점이 약간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관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문무왕 때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라의 중앙정치 제도는 고대 국가 발전에 따라서 점차 확대되었는데, 제일 먼저 516년에 법한 방부가 설치됐고, 이것은 신라 초기에 이별창, 초기에 그 대부가 저희 정무와 군사를 나눠 간장을 알 수 있는 바, 군사 기능이 주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버프왕 때 상대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는 행정적 기능보다 진골 귀족 출신의 대신인 대등의 그 대표자로서 귀족회의에 주재하면서 귀족 세력의 세력이 강한 것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면 왕과 이제 왕의 역할에서 왕이 이제 귀족세의 대변자였잖아. 그 역할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는 상대등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상대등이 차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점차 정부를 대표한 중앙정부가 설치되어서 구강권이 강화됐고 여기에 기족세의 대표자인 상대등과 전제된 구강권의 조화를 뭐냐면 이루어졌다. 자, 정부의 중심기관이 품주가 설치됐는데 국무가 점점 복잡해졌다. 여러 간부들이 분할 중치됐고요. 징평할 때는 위하부, 그 다음에 조부, 예부, 650 진정할 때는 기존의 품주가 국가기밀사무를 담당한 그 집사부, 재정을 이제 담당한 창부가 분할했어요. 품주가 두 개로 이제 분할됐다는 거죠. 자, 집사부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집사부의 제일 중요하신 높은 게 중시죠. 나중에 시중으로 이제 뭐냐면 명칭이 바뀌죠. 국왕 밑에 중추기관이 되고 그 장관인 중시가 왕권의 방파제적 지위를 이제 뭐냐 놓이게 됐고 이러한 중앙 간부의 정령 왕권 강화와 연결됐다. 그래서 이 중시는 일종의 총리 같은 역할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리. 그래서 이제 책임지는 일이 생기면 이제 보통 대통령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총리가 책임지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왕이 직접 책임보다는 행정 역할에 문제가 생길 거는 뭐 중시가 책임지고 물러난다든지 뭐 처벌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방제도는 왕경이 육부로 나눠졌죠. 네. 그래서 왕조차도 육부의 한 사람이야. 이런 게 이제 육부로 편성됐는데 자, 그래서 이는 종래 부족정 정통을 행정적 조직으로 개편한 것이다. 요게 부족정이라는 것은 이제 현적 의미의 부족이 아니라 정치 집단으로서의 부족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진호양 순수비는 중고 때 기록에서는 인명 앞에 반드시 그 사람의 소속 분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어떤 이제 왕조차도 해부에 속하는 게 해부하고 이름이 나왔어. 그러니까 부족명 이름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앞에 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나중에 이제 진흥왕 때 들어와서요. 6세기 중반 때 이후고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아 그때가 아직 족제적 정통이 남아 있었다. 자, 이들 육부의 이제 소수의 왕경이나 십시관 등의 경위를 가지면서 외를 갖는 촌주 등 지방 유역자가 구별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국인들은 골품제에 포함되면서 경위를 갖고요. 노인들은 골품제 외에서 외를 갖는데 경위와 외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나중의 일이다. 그래서 간등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노인들도 요 간등을 물론 제 위의 간등은 못 얻지만 밑에 간등을 얻을 수 있는 그 케이스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 골프에 포함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소경과 주, 그 다음에 이제 군, 촌의 제도를 실시했다. 514년에는 그 뭐냐면 아시촌에 소교가 설치된 이후, 그 다음에 557년에 부건공, 오늘 충주에, 그 다음 성도령 때 그 아슬라에 각각 이제 소경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관을 사신이라 불렀다. 자, 소경은 왕경을 모방한 지방의 특수행정구역으로 정치 문화적 중심의 성격이 되었다. 그래서 뭐 신라시대 때 뭐 삼소경, 통일신라시대 이전의 삼소경은 거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오소경이 있으니까 그 오소경만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증번호는 81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 81번입니다. 자, 그 주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건너뛸게요. 그 장관은 군주라고 하고 주치는 오늘날 도청 소세지 같은 거는 군량상 이제 필요할 때가 이동하여 신라의 주가 아직 행정구역보다는 군사적 성격이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밑에 군이 있어 당주를 파견했고 그 아래 촌, 성이라고 부르는 곳에 도사가 파견했다. 그래서 이렇게 군총도 군사적 성격이 강한 그 행정구역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이제 군사 조직이 있는데, 신라의 군사 조직은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구서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구서당 이전에, 어, 한국 시대 때도 조직이 있었겠죠. 조직이 있었으니까 운영이 됐던 거고. 그래서 신라에서는 대당을 비롯한 육정의 군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당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나오면 부대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사단, 여단, 연대 이런 부대를 뜻할 때 이제 이런 명칭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왕경과 오주의 주치 부근에 배치된 6개 부대도
그 당시 왕경 부근에 설치된 대당이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이빨의 모병에 의해서 서당이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소당 십정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구소당에 해당은 대당이고, 여기에 이제 육정에 해당은 십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통일신라 때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서당이라는 명칭이 아마 중앙군의 의미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육정에다가 삼정을 이제 넣어서 구정을 이렇게 편제를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신라의 사회체제는 골품제도에 의해서 짜여진 엄격한 신분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골품제도는 왕정 안의 왕족, 귀족 및 고대국가 팽창 과정에서 병합된 지방 족장색을 통합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위에 따라 골품과 등급을 달려야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지방의 족장세력이니까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이렇게 있는데 경주 외에 좀 외곽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주가 초창기 때 사료라고 하고 부르는 촌이 있을 때 사료 육촌 있죠. 그거 외에도 플러스 알파 해갖고 여러 이제 주변의 민족들을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요 애들이 왕경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 요 다음에 이제 애들이 외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초창기 때 통합된 색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냐 경주 외에 다른 경상도 외곽이라든지 뭐 전라도죠. 그 의미의 이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좀 이런 식으로 경주 뭐냐 초의 사료촌과 사료육촌과 그 주변의 지역들을 얘기한다. 사료육촌과 그 주변의 지역을 이제 지방이라고 이제 그 당시 초창기 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라 초기 때 얘기니까. 자, 하여튼 원래 신라의 골품제도는 성골과 진골 등 두 개의 골과 육두품에서 일두품에 이르는 여섯 개 두품으로 합해져 모두 여덟 개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성고가 진고는 왕조로서 처음에 성골만이 왕이 되었지만 진덕여왕 이후에 성골이 소멸되어 무여왕 때 진고에서 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고는 김씨 왕조 및 정왕조인 중국의 왕비인 박씨, 새로 복속된 본가형 신기시 등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들은 제1신분으로서 정치의 특권을 받고 우대였다. 진고에는 6두품 이하의 이제 1두품까지 이제 신분 등급이 있었고, 산호국이 형성됐던 육촌과 뒤에 이제 신라 복속된 족장의 후예로서 그 세력에 종대했다 등급이 달려야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앞에도 말한 것처럼 사도 육촌이 있으면 그 뒤에 이제 뭐냐면 신라가 이제 뭐 초창기 때 이렇게 평성대 외곽 지역까지 이제 그래서 앞에서 지방이라고 하지만 사료육촌과 그 주변에를 갈 때 그 주변에 이게 지방이고 얘가 이제 사료육촌이고 이런 식으로 한정돼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연맹왕국에서 고대왕국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마리간 이전까지 그 전에 그 주변 경주와 그 주변 지역에 한정돼서 대상이 됐고 이들을 보통 왕경이라고 하는데 요 얘기를 이제 번주를 보시면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료 유촌이고 그 주변의 세력들 포함시켰죠. 예. 그래서 이걸 지방이고 얘네들은 이제 왕경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지역에 이제 편취됐던 지역은 이제 뭐냐면 노인이라고 이제 했던 세력들이야. 그래서 요 주변 지역은 주로 이제 경주와 경주 외곽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이라는 곳은. 예. 자, 그래서 골품 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아래부터 분기되어 통일 후에 하위 골품이 3두품 이하가 소멸됐고요. 그리고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만 남게 되었고 4두품조차도 평민이 되어 동기화됐다.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성을 갖는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사두품이 일반 평민이 아니라 상급 평민이었다 보시면 돼요. 이 백성이라는 표시에서. 요 백성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 용어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항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 사항성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들 골품은 그대 혈통, 가문, 좀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데, 이로부터 정치 지출이나 일상상에 있어서 신분적 차이가 발생했다. 전수한 바와 같이 골품은 무슨 간등 임명에 차이가 있어 진골만 최고 간등을 오를 수 있었고, 육두품 이하는 골품에 따라서 간등의 상한선이 각각 나뉘었다. 이러한 간등의 제한은 간직의 제한이 이제 나타났다. 즉, 신라에서는 모든 간부의 장관은 대하천 이상이 될 수 있었으며 자연 진골만이 임명될 수밖에 없었고 차관은 아찬 남하 등의 간등을 자격한 건 6두품, 5두품 임명됐고 그 안에 이제 대사, 사지, 사는 4두품 가운데 임명되었다. 자, 요 간직의 제한선 있죠? 요게 예전에 한번 09년 기출문제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요거.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또한 일상생활에서 골품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그 뭐냐면, 어, 그 옥시 같은 그 시대 구물, 그 뭐냐, 그 가옥의 이제 뭐냐, 시대 길이와, 그 다음에 넓이가 진구 24척을 넘지 못했고, 나 육두품은 21척, 오두품은 18척, 사두품은 15척을 넘지 못하고 제한되었다. 그 외에도 뭐 마차라든지 일상생 용품까지 다 뭐 골품에 대해 이렇게 규정되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골품 제도는 신라사의 엄격한 신분사회였으며 특히 이들의 일신분이 진골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자, 신라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징벌귀족들이 국사를 회의하는 제도는 하백이었다. 하백 제도는 징벌 출신의 고관인 대등, 그리고 대등이라는 고위직 관료들, 이게 징벌 귀족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대등 중에 제일 높은 게 상대등이죠. 자, 대등들이 합작해서 국가의 중대한 일을 회의 결정하는 모임이었다. 자, 여기에는 만장일치제의 원칙이 정했으며, 이 하백회의의 주제가 벌써 상대등이다. 그래서 이제 상대등이나 하베키 제도의 의의에 관련된 거죠. 그 왕권의 전제가 진행되면서도 꾸준히 귀족 연합 정치를 이뤘으면 나타났다. 그래서 상대등의 존재는 두 가지 의미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왕과 구별시키면서 왕권을 높이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에 대한 어떤 견제나 무마 측면에서 했다. 이런 이제 그 의미 차원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랑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신라 하랑도 역시 이들의 진골 귀족 중심으로 이제 청소년 집단을 이제 조직하여 군사적 기능을 띠게 했다. 하랑도는 시족사의 총락 공동체에 있던 청소년 조직, 원하라는 조직을 이용했다고요. 그걸 팽창하는 5대 국가에 알맞게 개편한 것이었으나 결국에는 삼국 상징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종래 청소년들이 공동체적 유지를 새로 재조직한 목적이었다, 제도였다. 이게 하랑도의 어떤 목적이죠. 예. 그래서 삼국 상징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종래의 청소년 공동체 유지를 새롭게 조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랑도는 진골 출신의 하랑 한 명을 중심으로 수백 명의 낭도는 이제 두품, 그러니까 육두품 이하의 계층이겠죠? 모여서 하나의 하랑 집단이 형성했다. 자, 이들은 우술과 도의를 닦고 명산의 대척을 두고 찾아다니면서 시가와 음악을 즐기며 인격을 도약, 도약하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양성했다. 하랑도의 영만 도의는 원감 복사가 자, 이 원광 복사는 이제 약간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승려면서 불교적 가치를 갖고 또 유교적 가치관을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국가 불교와 호국 불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여기 내용 보면 뭐 충효 뭐 이런 것들은 다 유교적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이것은 그 당시 이제 그 삼국시대 불교가 국가 불교, 호국 불교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군이춘, 그래서 사친이요, 그다음 교의신, 임변무태, 살생유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충, 효, 그다음에 신이 이런 다 유교적 가치잖아요. 근데 이제 살생유택만은 이제 불교적 가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속 오계로서 충, 효, 신은 유교 사상, 살생을 상가하는 건 불교 사상을 반영하고 있고 임전무태는 정복적인 어떤 고대 국가의 지표였지만 여기에 특히 강조한 국가에 대한 충성이었다. 그 무술 떴고 충성심으로 단결된 그 한왕도가 삼국 상징의 선두에 서서 신라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김유신이나 사다함이나 그다음 간창 같은 한왕의 용전에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관점에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반인권적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어린 그 간창이나 이런 애들을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런데 약간 지금 뭐하고 비슷하냐면 불교 그 이제 지금 북한군이 그 포로 잡혀 안 되니까 자살하잖아요. 김정은의 영광에게 뭐 당은 영광을 하면서 뭐 이게 자포가잖아. 비슷한 거야. 그래서 깎아내리는 건 아닌데 그만큼 신라 사회가 후진적이었다 이 보시면 돼요. 예. 제 생각 개인적으로 고구려의 백제는 그런 게 없었죠. 예, 고구려 백제가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완전히 이제 뭐 자기 목숨을 버린 만큼 어린 나이에 그런 것도 없었던 건 그만큼 애들이 민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런 것들이. 자, 제 생각도 있지만 이게 어, 그 일반 이제 학자들 생각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하랑도의 세속오개나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신라에서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경제했다. 민전인데
보통 이제 고대 시대 때도 자기 소유권 갖고 민전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지권에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왕이라도 이거를 한 번 뺏지 못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래서 적당한 대가를 치르고 민전을 가져갔다. 소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 대신에 국가에 대한 조세, 공부, 교육을 담당했다. 특히 신라에서는 일찍부터 풍주라고 하는 세를 관리하는 간부가 있었고, 세라는 거는 이제 인두세를 얘기해요, 지금.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진동양 때 집사부와 창부가 분화되었고, 다시 진평양 때 공부에 관한 조부가 설치해 와서 전국적인 조세 행정 체계가 수립됨을 알 수 있다. 또한 536년에는 청제비를 수립했대 7천 명의 농민을 동원했고요. 그 남산 신성한 때, 이 남산이라는 건 서울에 있는 남산이 아니라 저 경주에 있는 남산을 얘기해요. 경주에 남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쌓을 때 200개의 작업 집단이 편성된 것은 일반 농민이 부여한 일반 농민 부역의 동원 등을 나타나 부역에 동원되었음을 나타나는데 이건 난산 신성비에 있죠. 난산 신성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요거 시민한국사 부분에서 이제 요걸 이제 여기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부분은 예,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